자, 오늘 영상은 이제 좀 있으면 아이오닉 5N이 나오죠. 아이오닉 5N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아이오닉 5를 2년간 운영해본 거에 대한 이제 시승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아이오닉 5N이 너무 잘 나온 것도 있고 한데, 뭐랄까요, 사실 저는 반반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전기차를 운영하고 있고 뭐 내연기관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 다 좋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솔직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오닉 5에는 아이오닉 5는 N3 클라지. 아이오닉 5 모델은 롱레인지의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하이패스 옵션인 스마트 스트림 같은 뭐 그 옵션 하나만 추가가 돼 있고 나머지는 깡통인데, 제가 이거 풀옵션도 시승해보고 이것도 시승해봤지만은 사실 풀옵션이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사이드 미러 카메라 형태로 바뀌는 거랑, 그리고 HDA 옵션 바뀌는 거, 뭐 실내 앰비언트, 이런 이제 외관 라이트랑 이런 거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보니까 그거는 정말 있으면 좋을 거긴 한데 내가 돈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기본형의 롱레인지 모델을 산 건데, 요 롱레인지 모델만 해도 완충하면은 트립상으로 500km 이상이 뜨지만 실제로 500km 가지 못하고요. 실용적으로 탈 수 있겠다 싶어서 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깡통 모델이랑 풀옵션 차이가 뭐냐면은, 요 아이오닉 5가 진짜 좋은 거는 V2L 기능이 있어요. 외부에 충전 단자에다가 그거를 꼽으면 220V를 끌어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용량이 엄청 커가지고 저희가 그 레드코 노트크로스 행사할 때 그 외부 행사다 보니까 전기가 모자라서 V2L을 꼽아놓고 2차에다가 이제 시동 걸어놓은 상태로 에어컨 틀어놓고 아침 8시부터 행사 끝나는 6시 반, 7시까지 그냥 계속 돌려도 한 10% 다나? 그래서 용량이 엄청 커요,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풀옵션 모델은 그 V2L이 뒷좌석 하단에 있습니다. 뒷좌석 하단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220V 꼽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고, 그 이외에는 사실 뭐 그렇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타면서 진짜 좋았던 건 뭐냐면, 2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5만 km까지 탔는데 진짜 이 차에 10원 한 장 안 썼어요. 타이어도 바꿨고, 뭐 케미컬로는 당연히 안 바꾸고요, 패드도 안 바꿨고, 우리가 흔히 차량을 유지할 때 사용이 되는 소모품류에 대해서 사용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넣은 거라고는 워셔액 정도? 그 이외에 진짜 관리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기름도 당연히 안 나니까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얘가 그냥 시동을 딱 누르고 예열 후에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출발하고 바로 쓰고, 에어컨을 키면은 진짜 5분 안에 시원해지고, 히터를 틀어도 5분 안에 따뜻해져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평일 스케줄이 집 회사 이렇게밖에 안 다니고, 회사 출근해서도 뭐 미팅하러 나가거나 물건 사러 나가거나 이제 요런 스케줄밖에 없으니까 하루에 많이 타면 평균 한 100km 정도 운영을 하는데, 얘는 거의 이제 유류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한테 들어가는 건 오로지 세금, 보험료, 차량값. 근데 저는 리스로 뽑았거든요. 이제 리스가 요 세 가지만 나가는데, 제가 이거를 운영하는 동안의 그 키로수로도, 원래 이제 일반 차 내연기관으로 운영했으면은 기름값이나 소모품비로 나가야 될 게, 이 지금 말씀드린 보험료나 차량 리스 비용이나 세금에 대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도 세이브가 돼요.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운영하면서 진짜 거의, 제가 원래 M3하고 이제 X5 타고 출퇴근하고 이럴 때는 그거를 주로 탈 때 달에 못 써도 150, 200만원씩은 기름값 썼는데, 얘 운영할 때는 거의 그런 게 반 이상은 줄어들어 버리니까 얘만 타고 다니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얘한테는 정말 그런 특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충전도 이제 집밥을 매기는 편이라 뭐 그런 고충은 없었는데, 그게 답니다, 장점이. 그게 다예요, 진짜로. 또 뭐 있디? 그래서 요 아이오닉 5 모델을 타면서 제가 일부러 이걸 리스로 뽑은 이유는, 저는 반납 조건에서 차량을 뽑았는데, 이렇게 뽑은 이유가, 이 차가 나중에 한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 부분이라든지 뭔가 전기차에 대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 될 거니까, 그때는 더 좋은 차가 나오면 그거를 인수를 해야지, 이거는 맛만 봐야지 하고 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차량을 운영해온 지 3년, 2년 반, 3년이 다 가까우는 시점에서 보면 발전을 했냐? 그렇지 않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얘가 지금 완충하면은 정말 연비 중에서 트립으로 500km 뜨는 건데, 지금도 뭐 사실
한 650km, 700km까지 가는 걸 기대했으나 그러지 않죠. 똑같이 450km에서 500km 사이 정도의 주행거리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타면서도 제가 반납 조건으로 했었지만은 중간에는 아 이거 그냥 인수해도 나 괜찮지 않을까 하는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편하고 다 좋은데 이거의 진짜 그 단점은 뭐냐면은 충전. 이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지금 제가 요 완충을 하고 트립으로 500km 간다고 했지만은 이 500km가 언제가 그렇게 뜨는 거냐면 날씨가 선선하면서, 그러니까 추워서도 안 되고 더워서도 안 되고요. 적당한 온도의 날씨가 선선하면서 그 회생제동을 레벨 3까지 걸어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구간들이 조금 있어야 한 500km를 타요. 만약에 내가 고속도로만 주행을 한다 하면은 실트립보다는 더 적게 주행이 가능하고, 제가 평균적으로 완충하면은 보통 한 380에서 400km 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 400km 타는 동안 출근 퇴근만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타고 제가 강원도나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갈 때 충전하고 올 때도 충전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 가는 길에 충전기가 있어, 충전을 해야 돼. 그럼 이제 뭐 앱을 찾아보면은 어디에 충전기가 있고 뭐 몇 개 있고 여기는 몇 와트 다 써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이제 불편한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으로 비유해볼게요. 내가 고급유를 든 차야. 오피넷 어플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고급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얼마짜리가 있대요. 근데 갔는데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려니까 기계가 망가졌대요. 그 기름을 못 넣어요. 그래서 또 주유소 또 찾아야 돼요. 찾았어. 한 5km 더 있대요. 갔어. 거기는 주유소가 되고 기계도 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여기서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기차 충전하는 기계가 기계 종류가 3가지인가 그러는데 카드가 7개인가 8개인가 그래. 맞나? 하여튼 뭐 카드사에 따라서 할인율이 다 달라져요. 고급유가 1,700원 주고 갔는데 A카드를 쓰면 1,800원이고요 B카드를 쓰면 1,750원이고 C카드를 사면 1,700원이야 근데 내가 C카드가 없어. 그럼 난 1,800원을 주고 넣어야 돼요. 약간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충전을 하면 우리 기름은 그냥 꽂고 5분이면은 딱 탕 끝나고 출발하잖아요. 얘는 우리가 고속 충전기라고 가정하는 44kW 기준으로 꼽아놓고 40분이 있어야 80%가 충전이 돼요. 보통은 100%까지 다 채우려고 그러면은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충전에 대해서 갔어. 내 충전기가 다 꽉 차 있다. 그럼 난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불편함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타고 장거리를 가겠다,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됩니다. 완전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여기서 완충해가지고 출발한 다음에 어느 휴게소 시점에서 몇 킬로가 남을 거니까 거기서 충전을 한번 하고, 충전하는 동안 내가 밥을 먹고 뭐 휴식을 했다가 다시 목적지까지 출발해서 도착했을 때 그 지점 어딘가에 또 충전기를 꽂고 충전을 하고 놀고 돌아올 때도 봐가지고 어디 충전, 이 계획을 다 세워야 돼요. 내가 가는 목적지랑 루트에 충전기를 다 집어 넣어야 돼요. 장거리를 간다고 하면은 뭐가 불편해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경험해보면 진짜 극한적으로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내가 데일리카로 탄다고 하면은 사실 완충에 600km에서 한 700km 정도는 돼야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다. 그거 아니면 충전 속도가 5분에서 10분 내지 그 속도 이내에 완충이 되거나 뭔가 좀 해결이 돼야 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X5를 한 대 더 산 이유예요. 얘 타고 장거리를 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이제 X5 타고 장거리 다닐 때나 좀 멀리 갈 때, 아니면은 뭐 충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 대형차나 더 산 것도 좀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냐, 좋냐 나쁘냐 하면은, 저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요거는 출퇴근용, 그러니까 평일에 이제 뭐 내가 출퇴근한다거나 일 볼 때 쓸 수 있는 정도로 차로 쓰고, 주말에는 나만의 이제 뭐 펀카라든지 아니면 장거리용 차량이 따로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추. 근데 그거 아니고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밥을 먹이니까 집에서도 충전하는데 이제 회사에도 충전기를 설치해놨어요. 7kg짜리를. 그래서 저희가 출근을 하고 그걸 꼽아 놓고 한 10시간 정도면은 이제 완충이 되니까 일하는 중간이면은 다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게 한번 망가진 적이 있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지,
졸라 많이 망가진 적이 있어요. 망가지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저희 에버랜드에 전기 충전소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충전을 해. 꼽아놓고 와서 일을 하다가 또 찾으러 가. 그러면은 제가 이거 처음에 에버랜드 그 충전소 가가지고 충전할 때 그 당시 전기 값이 1시간 기준으로 11,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랬어요. 1시간 기준으로. 1시간 충전하면 기계가 가서 멈추거든요. 11,000원, 12,000원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넣어보니까 18,000원 막 이렇게 나와요. 18,500원? 전기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 옛날에는 이게 탈 때 10,000원 충전하면 300km 간다라고 계산했는데 지금은 근 20,000원을 충전해야 300km 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에다 이것저것 계산하니까 이게 외부에서 충전하면서 차량을 운영하기에는 되게 리스크가 크더라고요. 저 그렇게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 차를 운영하는데 가장 나이스한 거는 내가 이제 데일리카이지만 평상시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집밥을 먹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줘야 되고, 장거리 갈 일이 잘 없고, 이 차 타고는 따로 서브카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이오닉 5N이 출시돼서 그거를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650마력에 4륜에 막 드리프트 되고 막 이거 막 좋다고, 물론 그런 퍼포먼스 좋은데 문제는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전기차에 어쨌든 현대가 대단한 거는 그 N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거기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전화가 오네요. 그 역시 현대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옵션이겠지. 이게 옵션이 빠진 거긴 하지만은 HDA도 있고 HDA도 있고 HDA도 있지. 그거 말고 없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건 어쨌든 이 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장단점이었던 거고, 이 차의 실질적인 효율, 그러니까 실생활에 진짜 좋은 점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죠. 이 기어 자체가 전자식 타입으로 바뀌면서 이쪽이 비었잖아요, 콘솔 박스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래서 지금 얘에 대한 이것도 슬라이드로 뒤로 밀고 이제 앞으로 당기고 할 수 있는데, 요거 되게 쓸모없어 보이는데 진짜 좋은 게, 특히 여자분들 가방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뭐 가족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가방을 주로 많이 쓴다면은 보통은 둘 데 없어 조수석이나 뒤에다 놓는데, 얘는 여기다가 놓을 수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그래서 이 사이에다 놓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뒤에가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제가 K7도 가지고 있는데 그 K7 1세대 모델이랑만 비교해봐도 그거보다도 넓어요, 뒷좌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넓어요. 뒷좌석이 되게 넓고, 이게 폴딩을 하면은 한 170도까지 완전히 접힌 상태가 되어가지고 짐을 실을 때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짐도 많이 실리고. 그게 끝난 거 끝인가? 또 있네. 장점이 뭐 있냐? 제가 운전할 땐 몰랐는데 이게 전기차는 악셀을 가다가 놓으면 회생제동이라는 게 걸려요.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처럼 순간적으로 그 저항을 가지고 이제 회생제동, 전기를 다 충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회생제동을 저희가 패들 시프트로 조절해가지고 레벨 1, 2, 3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레벨 1, 2, 3에 따라서 회생제동에 대한 강도가 바뀌어요. 그만큼 충전을 얼마나 많이 해줄 수 있는가인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려서 충전이 많이 되죠. 그만큼 이게 순간적으로 확 걸려요. 그러면 뒷좌석에 탄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운전자가 악셀을 놓으면은 갑자기 앞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셀 밟으면 다시 앞으로 확 나가. 이걸 반복하니까 뒷자리가 생각보다 멀미가 심해요. 제가 애지간 멀미 잘 안 하는데 진짜 전기차 뒷좌석만 탔다가 멀미 제대로 해가지고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서 부드럽게 악셀링하고 부드럽게 악셀을 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면 뒷사람이 심하게 멀미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롱레인지의 기본형 모델인데, 롱레인지의 기본형 모델이면은 후륜 2륜이면서 후륜 조향이 돼요. 또 후륜 조향이란다. 예, 후륜 조향이고, 그리고 후륜 조향이 차 타고 싶나 봐. 계속 후륜 조향이라네. 그 후륜의 그 이게 후륜 조향이에요. 후륜 측으로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타입인데, 이게 와트수를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185마력
그래서 190마력 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막상 타보면은 초반 토크는 한 200마력 초반 정도, 그리고 중후반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진짜 얘기했던 딱 180마력 그 느낌인데, 요 마력이라는 환산한 거를 우리가 차량으로 탔을 때는 그러니까 렉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악셀을 놨다가 밟으면 바로바로 그게 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악셀 밟는 만큼 카트 타듯이. 뭐 시내 주행이라든지 약간 좀 길 막히는 구간들 순간순간 내가 밟고 치고 나가야 할 때, 요럴 때 진짜 좋아요. 그냥 밟으면 밟는 나가니까. 그래서 저는 요 정도 마력만 가지고, 이 정도 출력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느끼는 건데, 이제 요 상위 모델이라든지 더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는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막 600마력, 700마력이라고 하니까 그 차들은 거의 뭐 슈퍼카이지 않을까 싶은데, 실 영역에서는 요 정도 마력으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다. 그래서 4륜의 풀옵션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2륜 모델만 타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다시 산다 그래도 요로 살 것 같아요. 그냥 실용적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 주행 질감하고 운행하는 데서 가장 극단점, 제가 다른 전기차 고성능 모델은 타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얘와 같은 증상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오닉 5 모델이 브레이크하고 회전제동하고 같이 겹칠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셀을 밟았다가 놓으면은 회전제동이 걸려요. 거기서 내가 더 세워야 되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전제동 강도가 올라가다가 브레이크가 이제 개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회전제동이 진짜 주행하다가 뭔가 이 한쪽 바퀴에 턱이 있는 데를 밟는다던가 약간 좀 울컥거리면은 이 회전제동이 풀려요. 그러면 브레이크랑 회전제동이 섞어가지고 내가 100을 쓰고 있어. 근데 브레이크의 의존도가 한 10% 15%밖에 안 돼요. 근데 얘가 딱 이제 울컥거린다고 해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서 회전제동을 풀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100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 회전제동의 80만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브레이크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내가 브레이크를 더 밟으면 브레이크 밟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ABS가 터진 것 마냥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서요, 차가.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가 저는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 차를 타면서. 사고 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사고 나겠다, 진짜 이러다가 사고 나겠다 싶은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거. 그리고 안전 센서 관련된 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G바디 M3나 뭐 벤츠 신형들 같은 경우 타보면은 반자율 주행, 그러니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해 가면서 뭐 이제 차선 유도도 따라가지고 이제 반자율 주행인 건데, 얘도 어쨌든 거기에 더 해가지고 HDA 1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풀옵션 들어가면 2가 되고, 현대기아의 HDA 뭐냐면은 주행을 하면서 차선도 인식해주고 다 이것까지 해줘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카메라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 속도도 줄여주고, 그런 기능들인데, 이게 진짜 좀 수입차랑 비교하기 싫으면서도 자꾸 비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반자율 주행을 작동해가지고 앞차랑 거리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차선이 차가 밀고 들어와. 그러면은 BM이나 벤츠 같은 경우는 차선 거리에 대한 유지를 부드럽게 다시 벌려서 유지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노빠꾸예요. 그냥 냅다 브레이크 밟아버려요. 그냥 급정거. 그 가고 있는 상황에 얘가 거리 유지하고 있는데 뭐가 꼈어. 그러면 거기서 다시 원래 지가 인식한 거리만큼 벌려야 되니까 냅다 브레이크를 때려버려요. 그냥 쭉 벌려, 그냥 그 상태로. 그럼 뒷차가 봤을 때 어떠냐? 난 급정거. 그냥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주행 안전 기능 중에 전방이랑 차량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못 밟으면은 차가 스스로 세워주는 그 긴급제동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긴급제동 기능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쭉 가고 있어, 앞차랑 같이. 근데 앞차가 우회전에서 빠져나가요. 근데 빠져나가다 보면은 차선이 한 1.3차선 정도 걸칠 수 있잖아요. 엉덩이가 덜 빠진 경우.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제 속도를 살짝 줄이고 피해가면 되는데, 얘 입장에서는 앞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엉덩이 조금만 걸쳐 있어도. 그러면 냅다 세웁니다. 또 거기도. 그때는 진짜 비상등까지 켜주면 냅다 서요. 차 한복판, 도로 한복판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이게 센서가 좀 뭐지? 반항인가? 이렇게 일을 병신같이 하지 싶을 때가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센서의 허접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듬어진 자동차가 아니라 뭔가 만들다 말았어, 그런 느낌이에요. 센서를 막 만들고, 얘가 차를 만들고, 그 연구소에서 차를 막 만들고 있어요. 막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야 이거 당장 내일 출고해야 되니까 일단 마무리해. 그래가지고 그냥 작동만 되게 해가지고 출고한 느낌? 약간 좀 센서에 대한 허접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브레이크에 대한 거랑 이제 안전, 운전 보조해주는 센서들이 좀 많이 허접하다. 이게 지금 뭐 동일 연식의 G90이라든지 G80들은 이거 훨씬 낫겠지만 어쨌든 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있고, 결론적으로 얘의 장점은 돈이 안 들어갔다 하나네. 그냥 내가 이거를 2년 반 5만 킬로를 운영하면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 그거 말고는 장점이 없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 물어봐요. 어쨌든 내연기관을 타고 오셔서 저도 내연기관이랑 다 가지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이제 전기차는 어때요? 저 기변할 생각인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요거 그대로 안내해드려요. 뭐 안전, 이 주행보조 관련된 거는 솔직히 운전자가 다 해나가는 몫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의하고 운전하면 되는 거라서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실생활에서 불편한 거, 충전하면 몇 킬로 갈 수 있고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충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운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데일리카로 추천하지 않는다. 주말까지 다 쓸 수 있는 데일리카를 추천하진 않고 평일에 내가 출퇴근하면서 일을 보고 하는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똑같이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5N을 기대를 하고 계시고, 내가 내연기관을 정리를 하고 전기차로 넘어가고 싶어요, 혹은 전기차를 추가로 구매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한 게 충전에 대한 거랑 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들일 거예요. 근데 막상 리뷰들 보면은 그거에 대한 건 잘 없더라고요. 충전이 진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그게 불편한지 괜찮은지, 인프라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건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저는 지금도 확고합니다. 내연기관을 정리하고 전기차로 넘어갈래요 하는 경우에서 내가 장거리로 많이 돌아다닌다, 저는 절대적으로 비추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 이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는 편이고, 내가 지금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심오하게 세팅을 해서 주말 펑카 형태로, 아니면 내가 정말 바람 쐬고 싶을 때 타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전기차를 추구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찬성.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 항상 마무리가 문제냐? 끝맺음 못 놓겠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다음에는 이제 요거랑 상반되는 이제 내연기관이면서 이제 슈퍼 데일리카로 타고 있는 이제 X5 M에 대한 내용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기차에서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오닉 5랑 제가 또 그 연비가 개쓰레기면서 남자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X5M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재밌는 콘텐츠 있을 거예요.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게스트 있어요. 본인은 아직 오케이하지 않았지만은 게스트가 꼭 나올 예정입니다. 재밌는 콘텐츠가 될 거예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